다음 순서는 정치권 관계자한테 예우 없이 물어보는 정관예우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들 이제는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국민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 뜨면서 처음 읽었고 상황이 엄중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왔던 보고서가 969보까지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자정으로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퇴임 연설을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누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딱딱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이제 한 2시간쯤 뒤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 또 퇴근을 한다고 하죠. 이 5년 임기 오늘 자정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5년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의원님부터. 저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편이니까. 네. 예. 아니, 원래 별로 안 그러시잖아요. 같은 편이라서 뭐 그러신 거 잘 예, 없잖아요. 그래도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죠. 네. 그러나 이제 퇴임을 하시니까 네. 조금 어드밴티지를 드려서 네. 90점. 90점. 네. 네, 90점. 물론 동의 안 하시겠죠. 뭐. 90점 드릴까요? 100점을 드릴까요? 몇 점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이제 퇴임하시는 분을 상대로 뭐 점수를 매긴다는 게 뭐 아직 재임정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을 네. 냈습니다만 어떻든 전직 대통령이 돼서 퇴임하시는 분 뒤에 대고서 막 이렇게 재뿌리듯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수로 이렇게 수치로 매겨서 평가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 사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좀 이 뼈아픈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 저를 포함한 민주당 네.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정권 재창출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뼈아픈 부분이 있죠. 이거는 향후 이제 저희들이 정치를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성찰하고 되새김하고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네.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북한과 미국 간의 전쟁 일촉즉발 위기까지 있었고 또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네.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도 쉽게 쾌단한마처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남북한 또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이렇게 관리를 했다라는 네. 점.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위기를 여러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잘 넘기고 지금까지 그래도 소위 K방역이다라고 할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 네. 뭐 이런 등등의 위기 관리의 측면에서 한편에서는 운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상황을 잘 위기를 좀 안정적인 관리로 바꾼 네. 그런 성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김 대표님께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실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윤 정부에서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이렇게 평하면 너무 이게 박하다 너무 하실 시간 것 오래 같긴 끄시는 거 한데 아닐까요? 네. 저는 이 문재인 정권 5년을 보면서 네.
이렇게 하면 5년 만에 교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내로남불하고 오만과 독선 그리고 잘한 건 내 탓이고 잘못한 것은 남 탓이고 이런 모습으로 내 진영 챙기기만 계속 하게 되면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하는구나. 저희들이 반민고사를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뭐 김대중 정부가 있었고 또 노무현 정부가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다른 정당 소속이었죠. 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저희들은 다른 당이었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뜻은 이 국민 대통합을 이뤄가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정말 국민 소통을 제대로 하셨고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셨고 네. 또 심지어 한미 FTA라든지 제주 강정기지 같은 것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내 진영의 뜻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이런 선택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5년 내내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못 봤다. 공약했던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했던 말씀 중에 이루어진 것은 한 번도 경험해 오지 못한 나라. 그거 외에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이렇게 아주 이게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근데 뭐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냥 아주 혹독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대선 끝난 직후 지금 한 2개월 이르기까지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았다고 한다면 소통이 열심히 하고 특히 야당 그러니까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에 더욱더 해야 되는데 그 반대파 또는 그 상대당에 대한 소통은 딱 단절하고 그냥 그들끼리의 그냥 그만 패거리 정치를 오히려 더 증폭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짧게. 예, 그렇게 지금 대통령 취임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도 못 했는데 취임하기 전에도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취임하는데 일할 수 있는 총리도 지금 아예 그냥 인준 투표를 뭐 부동의하면서 표결해서 부동의 시키든지 그것도 안 하고 질질 끌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발목 잡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네, 사실 청문회도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일찍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지방선거 얘기부터 좀 짚어보고 그리고 또 청문회 얘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두 분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고문은 개항을 해. 안철수 위원장은 분당 갑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양지를 찾아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먼저 이상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자 박남춘 후보 캠프에서는 이게 대선 2차전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 내부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재명 고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썩 뭐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당 차원으로 봤을 때 이재명 고문의 이번 출마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플러스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추측 짐작을 하는 건데 네. 다만 이제 긍정적인 여러 이제 부정적이거나 이번에는 조금 더 좀 숨을 돌리고 다음으로 좀 미루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의 보궐선거로 네. 나서게 된 거는 아무래도 지금 48대 47 지난 대선의 그 지지의 강도는 그렇거든요. 네네. 그 저희들도 지금 0.73%로 승패가 갈렸지만 사실은 승자 독식에 의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다 권력을 가지고 갔지만 네. 우리 당 지지자들 또한 못지않게 상당히 지금 견고하게 뭉쳐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또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네. 그 중심 인물인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 출마를 해서 저희 당 지지자들을 좀 결속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를 해서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좀 파워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냥 뭐 일방적으로 지금 48대 47로 겨우 이겨놓고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은 분명히 윤석열 당선인 측에는 경고나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는데 이 합쳐 보면은 그래도 플러스가 더 많지 않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저희 당 지지도나 결속도는 이재명 후보가
그 인천 계양에 출마하는 걸 계기로 해서 상당히 결속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당 내에서 또 반대하는 우려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특히 친문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친문 쪽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고문이 8월 전당대회는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현실 정치에 이렇게 네.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다음으로 좀 미뤘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런 반대하셨죠. 네. 입장이었고요. 뭐 저는 친문이죠. 네. 그러나 뭐 이렇게 공인하는 친문은 아닌데 어쨌든 그 당에 주는 결속의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내 일각에서 좀 이번에 보궐선거 나왔으면 다음 그 8월달에 네. 당권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뭐 그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는 저는 좀 이게 모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개항에 복귀해서 네. 현직 의원으로 하게 되면 초선 아닙니까? 네. 그럼 충실하게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하는데 좀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네. 본인도 당에도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고문이 원내 들어와도 초선이니까 일단은 의정 활동에 좀 이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 전당대회보다 좀 그런 말씀을 그리고 이제 주셨는데 제가 오선이니까 제 말도 잘 듣고 나중에 원내 진입하시면 또 이제 좋은 말씀도 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 고문 얘기를 여쭤봤습니다만 또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분당 갑에 출마 선언을 했죠. 아 그리고 그 전에 여쭤볼게 이 개항을 이재명 고문의 대항마로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도 기자들이 얘기를 한 게 뭐 윤희숙 전 의원도 있고요. 이준석 대표도 약간 언급이 됐었고 최원식 전 의원님도 얘기가 나오고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냥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 출마해 주니까 저희는 땡큐다. 아주 감사하다. 이게 대선을 도저히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송영길이라는 분이 당대표였고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분이셨는데 네. 두 사람 다 대선을 인정 못한다 그러면서 인천에 있는 사람은 서울로 호적을 바꿔서 시장으로 출마하고 경기도에 있던 분은 또 호적을 바꿔가지고 그 인천에서 출마를 하시는데 네. 그야말로 국민들 보기에 정말 우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든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다르죠. 분당이라는 자기 그게 연고가 있는 지역이기도 지역 하고요. 연고가 있으면 거기 다르다. 자기가 거기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대선 후보로 뛰어서 국민 심판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같은 이 레벨에서 보는 것 자체는 맞지는 않은데 네. 어떻든 하여간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선택이 기본적으로 뭐 있다고 하는데 네. 당에서 그렇게 뭐 거부하는 반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게 찬성한 입장은 아니긴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 뭐 출마를 개항하라고 얘기한다는데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 정말 명분 없고 이게 그러니까 물타기 하려고 하는 짓이다. 자기 출마하는 게 명분이 없으니까 쓸데없이 물귀신 작전으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끌어와 가지고 자기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같이 치렀던 선거 재보궐선거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종로에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는 적이 있었는데 네. 자기는 죽어도 뼈를 노을에서 묻겠다. 상계동의 진심이다. 예, 그래 자기가 거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마지막까지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다음에 당선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되든 안 되든 자기는 거기 뼈를 묻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다른 지역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뭐 물타기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은 참 우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김기현 그 우리 의원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 웬만하면 점잖으신 분인데 네. 저런 표현까지 쓰고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니까 땡큐 베리 마치다. 국민들이 볼 때 정말 한심한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이게 예, 굉장한 대선 위협감을 2라운드, 느끼는 대선 불복을 해가지고 대선 2라운드 펼치겠다는 것인데 김기현 의원님 그 납득이 점잖으신 될까요? 분이 저런 표현을 쓰시는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역시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제 그만큼 위협을 많이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OX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이 앞에 있는 OX판 중에 하나를 앞에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OX 질문, 한동훈 후보자 딸의 의혹, 지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이 시각에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의혹이 조국 사태랑 비슷하다. 하나, 둘, 셋. 네, 예상됐던 답변이 나왔습니다. 먼저 비슷하다. 짧게. 예, 지금 뭐 나온 것만 들어도 지금 사실은 그걸 사용했냐 안 했냐 그 차이뿐이지 네. 실제로 여러 가지 하여튼 교육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네. 경우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본질적으로는. 네. 그렇다면 사실은 그때는 대거 검찰이 수십 개의 그 동시다발 압수수색 들어가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검찰이 좀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예. 아니다, 다르다. 이게 조국 아들 딸 문제는 사실은 그 조국 그 전 장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본인의 직접적 범죄 행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인턴을 안 했는데 인턴했다는 경력 증명서를 떼줬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본인이다. 조국이나 정경심 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실제로 정경심 그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죄가 인정되어서 딸의 문제 이전에 그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의 직접적 문제죠. 한동훈 딸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했으니까 하필이면 고발했다니까 연관이 하시죠. 나타난 뭐 거 아니냐. 하면 되죠. 얼마든지 하시라고요. 고소 근데 고발하라. 압수수색이라는 게 죄가 돼야 압수수색하는 것인지 제가 우리 그 김현미 앵커님 네. 의문이 있다고 제기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압수수색이라는 게 판사가 영장을 발급해 줘야 되는 거죠. 압수수색 범죄 혐의가 영장 있어야 발부 되는 자체가 거죠. 뭔가 증빙이다. 범죄 혐의가 뭐가 있냐 이거죠. 위조를 했습니까? 아니 뭘 했습니까? 뭐 조국 장관 그렇다고 때도 위조된 표창장이나 정역 증명서를 네. 학교에 냈습니까? 뭐 입시 아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아직 입시서를 낸 것도 아니고 학교에도 고등학교에도 그걸 낸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자기가 여러 가지 학습하는 과정에서 활동했던 그래 가는 건데 네. 아니 딸이 무슨 학습 활동하는지 아버지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점검하고 그러니까 감독을 하라는 것도 웃기고요. 김기현 의원님. 아니 범죄가 안 되는데 뭐 범죄가 되면 압수수색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님 말씀 황당한 거죠. 문제의 짧게. 본질은 짧게. 문제의 본질은 네. 같은 잣대로 같은 칼날을 쓰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잣대로 그런데 같은 칼날을 쓰라니까요. 지금 똑같이 내로남불이라고 저희 비판하면서 지금 하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내로남불을 더 확대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니 표창장을 그러니까. 위조를 했습니까? 뭐 성적표를 위조를 수사를 했습니까? 아니 받을 인턴 증명서를 강제 위조 뭘 수사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국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의혹만 있었지 드러난 거 없었는데 아니, 나중에 다 강제 증명됐지 수사가 않습니까? 도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있었잖아요. 초유의 일이잖아요. 압수- 그런 경우가 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그냥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영장을 잘 아시잖아요. 판사가 영장을 발급해야 되잖아요. 아니 범죄의 혐의에서 무슨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를 영장 했습니까? 청구를 인턴 해야죠. 증명서를 뭘 했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야죠. 아니 지금 얘기하는 내용도 하나도 지금 그 범죄가 안 되는 아니,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자체가 범죄가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도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들을 상대로 반면교사 하시겠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또 윤석열 당선인의 태도를 보면 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말씀으로 해야 할 게 증거를 내십시오. 아니 당장 지금 아니,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동훈 딸에 관한 거 그거 민주당 주장 다 인정을 해도 죄가 되는 게 뭔가 하나도 범죄가 되는 게 없습니다. 아유, 네. 지금 그런데 뭐 굉장히- 어떻게 영장을 발부해서 가세요. 누가 뭐지 하지 마라 그래요. 한동훈 후보자 이 딸 의혹 문제로 이렇게나 이 치열하게 아니, 죄가 안 되는 걸 공방을 가지고서 벌이실 그러니까 것 그러죠. 같은데 청문회장이 여의도가 아니라 지금 저희 스튜디오로 김기현 옮겨왔어요. 의원님이 오늘따라 상당히 이렇게 긴장하고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하네요. 제가 아주 안 웃으면서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좀 달리 좀 해서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OX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 둘, 셋. 이거 굉장히 고민- 세모표를 주셔야 저는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의외긴 해요. 두 분 다 약간 세모의 느낌을 지금 주셨는데 이거는
김 대표님 먼저 이- 짧게 두 사람을 한꺼번에 물으니까 30초 안에 말씀을 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을 한꺼번에 물으니까 답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자께는 지금 그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내용들이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무슨 낙마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판단이 되고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불법 혐의가 청문회 과정에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해명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네. 아마 당선인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후보자의 경우는 네. 결격이 한두 개가 아닌 중대한 흠이 상당히 많고 네. 이분은 뭐 그 살펴볼 필요도 없이 낙마를 해야 되고요.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이분을 강행할 경우에는 국정이 파국에 이를 정도의 상당히 자초한 측면이 크다라는 네. 측면에서 네. 스스로 그런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국정을 원만하게 끌고자 한다면 뒤로 물러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임명 강행을 떠나서 스스로 물러나는 방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